반장들 반가워요. 요즘은 거의 여름 날씨예요. 자, 5월 29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 자동이에요. 신반장에 묻는 거는. 네. 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요. 미국으로 간다는 사실이 오늘 오후에 확인됐잖아요. 네. 저희가 좀 추론을 해보면은 판문점 북미 접촉이 좀 성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영철 부위원장이면은 북미가 사전 협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판문점 사전 접촉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받고 뭐 일각에서는 이 북미 정상 간 합의문에 네. 초안 수준까지 논의를 그래요? 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양 반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요. 15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귀가했잖아요. 갈 때는 뭐 한 얘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거예요? 네. 그 얘기 또 반복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3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들어갈 땐 7번인가 했죠?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서 우리 좀 얘기 좀 나눠봅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어제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 투트랙 실무 접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하고요. 오늘까지 북미 정상회담의 기본 의제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크게 봐서는 비핵화 방안 그리고 체제 보장 간의 빅딜이죠. 하여간 조금 전에 신 반장하고 얘기한 대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1시에 뉴욕행 항공편 탑승객 명단에 지금 이제 얼굴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김영철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뉴욕에서든 워싱턴에서든 고위급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그 기본 방안, 협상안의 윤곽이 이제 최종 조율을 끝내게 되겠죠.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지만은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그 CVID에 준하는 체제 보장 방안을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북한이 위대한 경제 발전을 이룰 거라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여간 좀 다뤄볼 얘기가 많으니까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도 다뤘지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판사를 시찰하고 또 재판에 좀 개입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금 법원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판사들의 긴급회의가 잇따라 소집되고 있고요. 법원 노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파장이요. 앞으로 계속 커질 그런 분위기인데 최 반장 발제 때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 뉴스는 아니지만요. 지금 막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이 하나 있는데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으니까요. 속보가 좀 들어오면 저희가 회의 도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북미 정상회담 속보와 김영철 방미 소식부터 알아보고요. 드루킹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얘기도 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양측의 사전 접촉이 판문점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협의문의 초안, 그 윤곽도 곧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요. 북미 간 고위급 협상을 담당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곧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2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속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개봉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중엔 유독 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블랙팬서에선 부산의 한 지하클럽과 광안리에 걸친 추격신이 있고요. 또 어벤져스2에선 전투기와 히어로들이 서울 전역을 누비는 멋진 결투신이 있습니다. 서울 청담대교 일대에서는 새벽부터 어벤져스2 촬영이 있었는데요. 어벤져스가 악당은 물리치겠지만 길은 많이 막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지금도 길이 많이 막히나요? 서울 청담대교
1단 진입 램프 부근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인 오후 5시 30분까지 이곳 도로를 통제한 채 영화 어벤져스2의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네, 저때 촬영팀에다 구경하러 나온 시민들에다 상당히 혼잡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홍콩이나 상하이보다는 다이나믹 코리아가 배경이 되는 게 더 익숙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입니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호텔 앞에 진을 치고 있죠. 자, 이때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 차량 여러 대가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누가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는 건지 한 투숙객은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도 온 거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 검정 세단의 번호판을 확대해서 볼까요? 이 외교 001, 이건 주한 미국 대사관 소속 차량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판문점 실무회담에 나선 미국 대표팀이 탄 차량이었던 겁니다. 수석 대표를 맡은 성김 대사, 앨리슨 후커 백악관 NSC 보좌관의 얼굴도 포착됐습니다. 북미는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최고의 미국 통과 북한 통이 모인 이번 협상의 목표는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비핵화 합의문의 초안을 만드는 일입니다. Well, all in one would be nice, I can tell you. You know, you do have some physical reasons that it may not be able to do exactly that. So for physical reasons, ove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조셉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협상팀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3단계로 나눠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핵 폐기를 선언할지, 그리고 그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미국의 검증 방법까지 정해서 문서로 확정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북한의 체제 보장을 문서화하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이른바 CVID에 이은 CVIG,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He and I spoke about what assurances were going to be provided to him. These were assurances that would clearly have to be capable in the same way that we're demanding a permanent,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verifiable denuclearization. In that same way, we have to provide him assurances that extend beyond the end of the negotiations as well. And so we had exactly, we had a discussion exactly in this vein.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약 형태로 의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과거 미국 행정부의 핵 합의가 의회에서 뒤집히거나 정권이 바뀌면서 없던 일이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싱가포르에선 사전 협상의 또 다른 한 축, 의전 경호 협상이 진행됩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혜익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만나 의제를 제외한 모든 걸 논의하게 되는데요. 판문점 회담에 비해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 사전 접촉이 워낙 극비리에 진행이 되다 보니 상황이 어떤지 딱히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앞서 실무회담에 성과가 있으면 곧장 김영철, 폼페이오 간 고위급 회담이 이어질 거라 전망했었죠. 자, 오늘 오전 베이징 공항에 등장한 흰 와이셔츠 차림의 이 남성, 바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베이징을 경유해서 워싱턴 또는 뉴욕으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공항에선 대미 외교 전문가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 대행도 목격됐습니다. 주목하라는 트윗을 통해서 직접 등판을 예고한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서 통큰 사전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김영철 곧 미국행 북미 실무 협상 끝판왕 떴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도 얘기했지만요. 북미 실무 접촉이 잘 마무리되면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날 거다. 고위급 회담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또 공공연히 미국 측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정확히 언제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왜 뭐 딴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뭐, 기침이 나왔어? 네, 딴 사람이 좀 얘기해 줄래요? 그러면? 아니, 괜찮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베이징 그 서우드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게 오전 10시쯤입니다.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오늘 오후 1시 반쯤에 워싱턴행 비행기를 예약을 했다가
내일 오후 1시 뉴욕행 비행기로 예약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 반장 담배는 안 피우잖아요. 전혀 안 피는. 전혀 안 피운 거죠? 네. 자, 그럼 하루는 중국에 머무는 거네요, 정 반장.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미 전에 이 중국 측 인사들과 뭐 한 차례 정도 면담을 하고 미국으로 가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내일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북한에 2번 갔잖아요. 김영철 위원장을 위대한 파트너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칭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정보 쪽에 물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뭐 아주 정보통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정보 당국의 수장 출신으로 그 북미 간 고위급 협상을 총괄해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2차례 방북을 이끌어낸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지난 26일 깜짝 남북 2차 정상회담에서 북측 인사로는 유일하게 배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베이징 공항에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후임 최강일 북아메리카 국장 대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대미 실무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두 사람을 이 최선희 부상과 최강일 국장 대리를 각각 판문점과 미국으로 보낸 셈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김영철 부위원장이 간다면은 당연히 이제 카운터 파트너인 이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겠지만은 혹시 트럼프 장관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면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아직은 뭐 제가 뭐 정보가 있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잖아요. 만났죠. 그러니까 서로 네. 상호간에 또 네. 주고받고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않을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예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그 김영철 부위원장의 행보를 저희가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은 판문점 실무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고위급 협상이 가능한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지금 합의문 초안 마련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뭐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성김 대사를 비롯한 미국 실무협상팀 27일부터 판문점 통일각에서 최선희 부상 등과 이 북미 회담, 의제 협상을 벌여왔죠. 어제는 별도의 회담이 없이 각자 숙소에서 머물면서 그 내용 정리를 한 걸로 알려졌고요. 오늘은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 협상팀이 서울 숙소에서 나와서 이동하는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판문점 2차 접촉에서는 북미 간 협의를 문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성김 대사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제거 3단계를 구체화하는 문건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첫 번째, 먼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어느 선까지 되돌릴 것인지를 선언하는 것. 두 번째는 북한이 언제 어떻게 핵 폐기 절차를 이행하고 미국에 알릴지를 정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폐기 결과를 어떻게 검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 다룰 의제가 워낙 많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핵화 방안하고 또 체제 보장 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빅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도 전했지만요. 신 반장, 미국이 어떻게 체제 보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발언이 이제 폼페이오 장관 입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CVIG인데요. 이 CVI까지는 CVID와 의미가 같고 이 마지막 G가 guarantee, 그러니까 보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상원 외교위에 출석을 해서 북한이 CVID를 한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CVIG를 제공하는 방안을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권 교체 후에도 뒤집을 수 없도록 의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So you're talking about submitting it to the United States Senate as a treaty? Yes, sir. Okay, thank you. Look, there's a lot of work to do. We're as you can see, we're at the early stages here, but we believe that if we get this right and we're successful,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do that. I would just and important for the North and Koreans. 네, 핵심은 이런 부분까지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앞서 김계관 외무성 1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트럼프 방식에 은근한 기대를 가졌다라는 말을 한 것도 어쩌면 이 부분에서 이미 합의점을 찾았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요. 북미 간 밀고 당기기는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양 반장.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미 그 한번 회담을 무산 위기까지 몰고 갔었죠. 때문에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회담장에 앉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제 이 판문점 협상에서 북한의 핵탄두 그리고 핵물질의 선 반출을 요구했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북미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일본 교도통신이 아주 뭐 구체적으로 최대 20개의 핵탄두의 조기 반출을 미국이 북한에 요구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백악관 NSC 대변인은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보도다 이렇게 일축했더라고요. 네, 뭐 반대로 이제 당기는 전략도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대화가 진전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약 36건의 추가 대북 제재를 무기한 연기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뭐 지원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긴 한 만큼 뭐 기존의 대북 제재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을 한번 보시죠. 대화 분위기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 굳이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전 쌍방이 협상을 선포하면 군사행동을 자제하는 게 국제적인 관례라는 거죠. 매해 8월 열리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거론한 건데 다만 개인 필명으로 낸 논평이라는 점에서 내부용 메시지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봐요. 확실히 예전처럼요. 수위가 높은 표현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 불씨가 되살아나면서요.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싱가포르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회담 결과가 좋으면 남북미 종전 선언을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런 만큼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국 회담이 연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이 부분에 공감을 했지만 공식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백악관 참모진과의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정부가요. 북측의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명단도 다시 전달했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 대표고요. 국토부 김정렬 2차관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멤버를 봤을 때는 경의선, 동해선 철로 연결이라든지 남북 경협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될 거다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당장 7월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요.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일해왔던 우리 노동자들이 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 업계에도 일자리 창출, 기업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껏 경험해보지 않은 큰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 부담 등 우려도 있지만 300일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정 반장. 네. 그리고 청와대가 오늘 조선일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데 왜 그런 거예요?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을 겨냥을 해서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좀 이례적이네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최근 두 매체에서 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 풍계리 폭파 안에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북한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요구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다면서 남북미가 담판을 벌이는 시점에 말 한마디로 빚어진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전제된 보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김영철의 행보 저희가 며칠 동안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재팬 패싱 때문에 아베 일본 총리가 상당히 몸이 달아 있잖아요.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그 정상회담 날짜를 잡았더라고요. 그죠? 네. 자, 그 얘기는 뭐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북 김영철 내일 미국행
폼페이오 만난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검 임명 절차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시행일로부터 사흘 안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늘까지인 만큼 오늘 안에 공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드루킹 특검법 의결 소식,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와 청와대 간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후폭풍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 국무위원들과 가벼운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렇게 악수도 건넸고요. 테이블로 불러 모아 정겨운 대화도 나눴습니다. 곧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드루킹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인데요.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됩니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이 됩니다. 먼저 국회의장은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또 3일 이내에 국회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야3당은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특검 후보자 4명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즉,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요청함으로써 특검의 첫 단추가 채워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늘 끝난다는 거죠. 후임을 선출하지 못해 내일부터 국회는 의장이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주체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전 특검법 공포까지 하루 이틀 걸리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30일이나 31일쯤 공포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 공백 사태를 고려한 정세균 의장이 절차를 서둘러 달라는 뜻을 전달했고 청와대 역시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변협은 다음 달 4일 추천위를 열고 추천받은 후보자들 가운데 4명을 압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난색을 보이면서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특검 사건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약 2년여 동안 사실상 다른 사건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내려지든 정치권에서는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죠. 또 자칫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드루킹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가깝다라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감일 수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그리고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인데요. 이 때문에 당장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의원,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을 지목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이 가동되면 기존의 수사는 중단되지만 경찰은 특검 출범 전까지 진행 중이던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주민 서울청장, 특검 출범 전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을 연결시켜준 송인배 비서관을 소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청와대도 경찰이 부르면 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무회의를 앞두고 눈길이 가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국무위원 여럿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동안 이렇게 창 밖을 내다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바로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특검법 이슈도 있지만 사법부 수사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일종의 흥정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작성된 문건에서 발견된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KTX 승무원 사건인데요. 2015년 2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KTX 승무원이 철도공사의 직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동료를 잃었고요.
저희 지금 13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더 얼마나 그 절차를 밟느라 기다리라고 하는 건지 솔직히 저희는 이미 그 지난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정말 뒷거래에 의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그 결과도 믿을 수가 없고 네, 저희가 면담 요청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현재까지 시민단체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모두 7건입니다. 이를 접수한 검찰은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커지고 있는 비판 여론은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 요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김명수 대법원장도 고발 가능성에 대해 다 열려있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특별조사단 또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뚜렷하게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도 법원의 조사 보고서를 분석하는 등 직권남용 등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법부를 상대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질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드루킹 특검법 의결, 사법부 수사 현실화되나입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세 번째 조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정말 거세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은 그 전체적인 여론이나 지금 이제 법원 내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도 내부적으로 아마 수사 가능성, 어떻게 수사를 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을 걸로 일단 짐작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법원 내부에서는요. 특별조사단의 조사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 블랙리스트가 없고 인사상 불이익이 실현되지 않아서 처벌이 어렵다라고 밝힌 부분,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 상고법원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기고를 실었다가 법원 행정처로부터 사찰을 당한 것으로 지목된 이 차성한 판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그 자체가 심각한 행위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그 단체들을 축소하려 하는 행위 자체가 심각한 억압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앞서 법원 행정처가 이 차 판사의 성격, 스타일, 가정사, 심지어는 다른 판사들하고 주고받은 이메일까지도 조사한 걸로 드러나서 지금 논란을 빚고 있거든요. 이 차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이 보고를 받았는지 이걸 확실히 조사가 되지 않았다면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세련된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심의관들이 재판 내용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 직간접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법원 노조는 이 조사단의 발표는 국민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분은 언급조차 없었다면서 양승태 전 법원장을 형사 고발키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지금 이제 일부 문건을 공개했잖아요. 근데 하지 않은 그 문건들이 더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세월호 사건 배당에도 개입한 그런 흔적이 있다면서요? 네,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이 총 한 41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3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건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월호 참사 20일 뒤인 2014년 5월 5일에 작성된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이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재판부 배당에 개입을 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문건이고요. 또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이라는 문건의 경우는 박근혜 청와대가 처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사법부가 검토했다는 의심을 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VIP 보고서 또는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 전략 등과 같은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고리로 수건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동력을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공개 문건 가운데는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있는데요. 이는 특조위가 보고서에 양승태 사법부의 비판적인 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수 언론을 통해 대응 논리 유포 등과 같이 언급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밝힌 대목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 차장은 해당 문건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세월호 문건은 그 내용이 그 세월호 사건이 팽목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할 법원은 목포 지원입니다. 목포 지원의 규모상 그 큰 사건을 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주지방법원으로 하느냐, 인천지방법원으로 하느냐 그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목포 지원이 그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광주지방법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법행정의 정상적인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사실이라기보다는 다 이제 의혹 단계고요. 이제 뭐 검찰 수사든 앞으로 이제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요. 어쨌든 이제 재판 거래 정황, 그 의혹에 대해서 가장 분노한 건 또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이제 최 반장 집중 발제 때 잠깐 나왔지만은 대법원에서 철도공사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KTX 해고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과 2011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코레일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코레일이 이 해고된 KTX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이었죠.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승무원들은 1심 승소 후에 코레일에서 받은 4년치 임금에 또 이자까지 더해서 1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 이런 처지에 내몰렸죠. 한 승무원은 이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만든 대법원 판결이 권력의 입맛에 맞춘 거였다라고 대법원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가 된 거죠. KTX 해고 승무원들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사과 그리고 후속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네, 뭐 이 대법원 문제는 앞으로 파장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를 좀 챙기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좀 다른 재판으로 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수수 재판이 열렸는데 지난번 공판에 출석해서 증언을 거부했잖아요. 정우성 전 비서관이요. 오늘 다시 나왔는데 국정원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조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국정원 특활비를 자신이 받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세 비서관 중에 한 명으로부터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건 다 관행적으로 받아왔다, 이렇게 말을 해주길래 이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쓰라,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정 전 비서관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앞서 안봉근 전 비서관 역시 박 전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했고, 이재만 전 비서관은 오히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봉투가 올 테니 받으라,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정리하면은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이 조언해서 관행이라고 조언해서 받았다고 진술을 했지만은 이 세 명은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용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이 기치료 등에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은 부정한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유죄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24시간 일만 하는 분인데 매일 TV만 본다는 등 왜곡돼서 알려져서 가슴이 아프다면서 유일하게 쉬는 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쉬는 시간이 주무시기 전에 지압을 받는 건데 마치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알려졌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최 반장이 집중 발제 때 다뤘던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에서 의결은 됐는데 오늘 공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일단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이낙연 총리의 결재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공포가 되는데요. 지금 이낙연 총리가 유럽 출장 중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까지 들어온 소식까지는 구두 결재도 생각 중이라는 입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재가 전이고요. 한국에 귀국하는 30일이나 31일쯤에 결재를 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자정 전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특검이 지연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사흘 이내에 특검 임명을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장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 이를 요청할 국회의장이 없게 되잖아요. 일단 의장 권한 대행 관련 국회법 조항이 있기는 한데 임시 국회 소집 권한은 국회 사무총장이, 또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사회권은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임명을 요청할 권한을 누가 대신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다음 의장을 선출할 때까지는 특검 추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요. 하지만 현재 여야 대치 상황에서는 당장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의 지연은 다소 불가피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다뤘지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재판에 이제 그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단으로 불출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재판에 꼭 나오라고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아파서 그렇다는데 왜 그렇게 뭐 나한테 그러느냐 이렇게 상당히 화를 냈다. 이런 소문이 소문이 아니라 변호사의 얘기가 있었고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또 재판이 잡혀 있죠. 최 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3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1일에 재판이 네. 잡혀 있는데 거기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문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국무회의에서 의결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보고가 됐죠.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권 의원은 최소 18명에 달하는 지인들을 채용토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런 일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죠.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국회로 보낸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보면은요, 상당히 적나라한 얘기가 많습니다. 자, 의원들한테 권 의원이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체포에 동의 좀 해주십시오 하는 차원이다 보니 당연히 내용이 이렇게 적나라할 수밖에 없겠죠. 자, 먼저 지난 2013년 11월입니다. 권 의원은 고교 동창 좀 강원랜드에 넣어달라 이렇게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한테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뭐 자격 있는 사람이면 뭐 채용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 봤더니 관련 경력 전무, 그리고 대학 중퇴, 그리고 무엇보다 음주운전, 폭력 전과까지 도합 전과 사범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강원랜드의 선택 과연 어땠을까요? 채용이었습니다. 사회이사 채용됐습니다. 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벌어진 일입니다. 자, 강원랜드에서 교육생을 뽑았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 최소 16명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자, 그 16명 중에는 자신의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16명 중에 12명이 최종 합격자가 됐다는 거죠. 자,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무려 75%의 취업 청탁 성공률을 기록한 겁니다. 자, 2013년 9월로 가보죠. 자,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 권 의원에게 연락합니다. 강원랜드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한 거죠. 자,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비서관 채용해달라고 역제안을 한 거죠. 자, 그 비서관, 낙하산이면 보내는 대로 갈 것이지 워터월드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강원랜드 애초 채용할 생각도 없던 수질 환경 분야 전문가를 뽑겠다면서 그 비서관이 갖고 있던 자격증을 고스란히 지원 자격에 내건 겁니다. 그야말로 이 권 의원 비서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다른 사람이 뽑힐 수가 없게끔 이 맞춤형 채용을 했던 거죠. 자, 권 의원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뭐 오늘이 임기 마지막이긴 하지만요. 자, 법사위원장 상대로 검찰이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체포 동의안에 담았겠느냐 하는 얘기가 적지 않은데 권 의원은 여전히 지금도 말도 안 된다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10명 이상 청탁 혐의를 좀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소명하시거나 밝힌 내용들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어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JTBC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정말 줄기차게 주장했던 극우 농객 변희재 씨. 오늘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 끝내고 현재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 사안 정말 지극히 단순합니다. 먼저 변희재 씨.
JTBC가 보도한 이 최순실 태블릿 조작됐다라는 겁니다. 초지일관. 그런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 그리고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그리고 법원의 판결도 조작 흔적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 내린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작됐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간단하죠? 자,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기 전에 몇 마디 얘기를 좀 하던데 직접 들어보시죠.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명예훼손 사실 아닙니다. 자, 뭐 여전히 혐의를 인정 않고 있는데 변 씨에 대한 핵심 혐의 중에 하나, 손석희 JTBC 사장과 그 가족에 대한 위협건도 있습니다. 자, 변희재 씨와 그 지지자들 한동안 손 사장 자택 주변을 찾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끔 정말 집회를 벌였는가 하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 야, 이거 정말 듣기에 따라서는 소름 끼치는 협박이죠. 자, 변희재 씨, 이 벼랑 끝에 서게 되자 생각이 좀 달라진 걸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과도한 표현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 변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가서야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당 지도부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전원에게 이 캠페인송 아기상어 잘 아시죠? 지금 나오는 이 노래 물론 가사는 개사를 하겠지만요, 이 아기상어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영상을 각자 촬영해서 중앙당으로 보내라 했다는 겁니다. 자, 당장 그러면 드는 의문, 그럼 홍준표 대표도 해야 되는 건가? 맞습니다. 홍 대표 역시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 영상을 촬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모르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영상이 구성되지 않을까 싶네요. 홍준표 상어 뚜루루뚜루 자한당 뚜루루뚜루 당대표 뚜루루뚜루 홍준표 상어예요. 홍 대표는 잘 해낼 겁니다. 과거 19대 총선 직전에 이 앵그리버드 인형 탈을 직접 뒤집어 쓰고 연기를 한 적도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그 이낙연 총리가 유럽 순방 중에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에 대해서 전자결제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 이후 절차는 이제 대통령 재가 또 이제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은 해외 순방 중에 그 전자결제를 했다는 거는 오늘 중으로 공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좀 묻어나는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얘기를 좀 해보면요. 그 앞서 발제해서 지적한 내용 말고도 증거인멸 의혹 등등 검찰이 주장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춘천지검 수사 당시부터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 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들을 상대로 검찰에 뭐라고 진술했는지를 파악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 이런 내용도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거죠? 네, 검찰은 특히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출범을 하자 권성동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엔 서류를 파쇄토록 지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자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볼 때 향후에도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주요 증거 자료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체포동의 요구서에 밝힌 것이라고 봐야겠죠. 권 의원이 오늘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체포동의안에 적힌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죠, 정 반장. 그렇습니다. 먼저 이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막연히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건 언어 도단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휴대전화를 바꿀 때가 돼서 바꾼 것이고 서류 파쇄는 직원들의 일상 업무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정 반장, 그럼 채용 청탁건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나요? 네, 일단 청탁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강원랜드 본부장 사장도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16명 교육생이나 부모 누구도 본인에게 청탁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서관 채용 요구, 또 자격이 안 되는 고교 동창을 사회이사로 뽑도록 한 혐의, 체포동의안에 적힌 그 혐의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의 해명은 어떤 거예요?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서관 채용 요구한 적 없고 고교 동창을 산자부에 추천한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산자부 간부 중
누가 내게 추천을 받았는지 특별수사단 역시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권 의원은 나는 범죄 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법원에서 특수단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지 밝힐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체포동의안 보고는 됐지만요. 본회의 표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양 반장? 그렇습니다. 일단 5월 임시국회 끝났잖아요. 예, 네. 사실상 추가로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정세균 의장 임기도 오늘로 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6월 임시회가 바로 시작은 되죠. 6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일단 이론상으로는 체포동의안은 자동 상정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여당 발제에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요. 당장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언제 선출될지 저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가늠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최 반장? 네, 그 때문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6월 임시국회 소집을 권성동 구하기 방탄국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단이 없으면 국회에선 본회의도 못 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회의가 안 열리면 당연히 체포동의안 상정도 안 되고 권 의원은 그 기간 동안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요. 자유한국당이 정말 6월 국회를 방탄국회로 삼을 생각이 아니라면은 당장 6월 1일부터 하반기 국회의장을 뽑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에서 원내 제1당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의장단을 선출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재가동되는 시점은 빨라야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중순 이후나 될 텐데 그렇다면 뭐하러 6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했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때문에 다른 야당에서도 방탄국회라면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15시간의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에 귀가를 했는데 역시 아까 양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네요. 돌아갈 때도.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한항공 일가는 전부 다 죄송 보시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15시간 조사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조사에서 상습 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심정 좀 얘기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임직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저렇게 일반적으로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려면 잘못한 일이 있어야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정작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수사관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았다라고 지목한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피해자를 불러서 보강 조사를 진행한 후에 이명희 씨를 또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놓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명희 씨는 앞으로 경찰 외에도요. 또 다른 기관, 관세청을 포함한 다른 기관에서도 조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경찰 쪽에서는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그렇죠?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권성동 채용비리 의혹의 사실무근 부인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 국회 개원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신임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내일부터는 국회 마비가 예고되면서 씁쓸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민주당은 최근에 북핵 이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개원 70주년을 맞이한 국회 분위기를 살펴보고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짜뉴스 논란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회의 70번째 생일입니다. 하지만 개원 70주년 기념식 좀 씁쓸한 분위기였습니다. 여야 갈등 때문에 신임 국회의장을 뽑지 못해서 내일부터는 사실상 국회가 마비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오늘로 임기가 끝나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건너지 못할 강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호 존중과 협치의 정신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런데 상호 존중과 협치 정신, 이거 분명히 어디론가 실종된 게 분명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갈등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안보 이슈를 놓고 충돌이 계속되고 있죠. 그 중심에 이분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선거 분위기가 잘 뜨지 않고 야권이 불리한 상황인데도 홍 대표는 그야말로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강연에 지역 유권자들도 만나고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쏟아내는 발언은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쇼, 쇼, 쇼. 들어보시죠. 쇼는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이 지금 쇼로 비춰져. 판문점에서 조용필이 불러갖고 노래하고 생쇼하는 보세요. 그게 생쇼할 자리입니까? 대통령이 토요일 날 깜짝 쇼를 했는데 거기에 북핵 폐기란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자, 이건 어제 발언인데요. 오늘 강원도에 가서도 쇼쇼쇼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남북 위장 쇼에 이용되었다. 그거밖에 없고 강원도민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물론 쇼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장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선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도 적지 않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팩트가 틀린 것도 많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발언들이죠.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빠지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좀 빠져라. 직접 협상한다. 김정은이가 문재인이를 통해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려고 한다. 그건 전혀 잘못된 보도예요. 김정은이가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살려주기 위해서 토요일 날 깜짝 만나준 겁니다. 자,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빠지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을 살려주기 위해 만나준 거다 등등. 민주당은 가짜뉴스 생산자라며 홍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일요일 오전에는 쇼라고 비난했다가 오후에는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말을 바꾸더니 어제는 또 쇼라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미국이 문 대통령에게 북핵 협상에서 빠지라고 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생산해서 매일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정치 공방을 지켜봐야 할까요? 홍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걸까요? 그 기적 어제 일어났습니다. 반대만 하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부른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빨갱이가 되시면 안 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칭찬 하나만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 거 칭찬 하나만 해주십시오. 대선 때 토론해 보니까 사람 참 진솔하더라. 근데 진솔한 거하고 국가의 운영을 잘하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건 그래도 비교적 봐줄만 하다라는 분이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자, 결국 또 쇼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모든 걸 쇼라고 주장하는 홍 대표가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고 있지만 말이죠. 하지만 심정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문 대통령이 홍 대표에게 하고 싶은 단 한마디,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 마, 고마해. 자, 그런데 홍 대표의 거침없는 발언은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자유한국당 후보들 입장에서도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후보들은 홍 대표 주장과 분명히 선을 긋고 있죠.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 주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일부 자유한국당 후보들조차 선을 긋고 있는데도 홍 대표의 이른바 쇼쇼쇼 발언은 왜 계속되고 있을까요? 그 대답을 찾는 와중에 이 음악이 떠올랐습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네가 평소 하던 생쇼보다 이 쇼가 더 쿠해
만큼 나도 역시 머리 쓰지 신경 쓰지 그래도 웃어 넘기지. 네, 일렉트리의 네버마인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죠. 홍 대표가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은 쇼라는 주장을 밀어붙이는 배경, 거기에도 이른바 네버마인드 정신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홍 대표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홍준표, 문 대통령 역할 없다. 민주 가짜뉴스 맹비난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가요. 이제 정말 보름 앞으로 다가왔어요. 얼마 남지 않았고 일단 지방선거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 자,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요. 신반장, 야권 단일화 얘기를 했잖아요. 변수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잘 풀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일화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대전인데요.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대전은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와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가 단일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난주부터 실무협상단을 꾸려서 세부 논의에까지는 나섰는데 여론조사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충북도 단일화가 물 건너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무 차원의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여서 무산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정반장, 서울 쪽도 좀 주춤한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는 숨고르게 들어갔다 이런 맞아요.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도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서로 신경전만 벌였을 뿐 단일화 논의 자체에는 이 선을 그었습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 후보에 많은 그 지지가 모이면 다른 후보가 깨끗이 양보하는 방식으로 저는 단일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손을 잡고 저희가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방선거 전에 서울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인위적인 단일화는 있을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안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양보하고 물러나면 모르겠지만 인위적으로 손을 잡는 단일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 이런 점을 들어서 유권자들이 표를 자신에게 더 모아주면 김문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형태의 단일화 이거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안 후보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 여전히 닿지 않고 있으면서도 역시 안 후보의 정체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인데요. 네. 안 후보도 이제 이 자리에서 그 김문수 후보는 확장성이 없다. 유일한 단일 후보는 본인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 간에 이런 생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 단일화는 이제 끝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저하고 단일화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단일화 한다면은 박원순 시장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단일화 논의가 끝났느냐라는 질문에요. 김문수 후보가 그렇다라고 답을 하네요.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단일화 협상이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뭐 끝났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냉각기에 들어갔다.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손학규 선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위적인 단일화 없다. 못을 박았습니다. 최근에 일부 조사에서 박원순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가고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격차가 좀 더 벌어진 걸로 나오니까 바른미래당 쪽에서 단일화보다는 후보 양보를 그냥 차라리 얻어내는 쪽으로 전략을 튼 게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 국면 들어가서도 판세 큰 변화가 없다면 사실 단일화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 이전에 뭔가 극적인 타결이 나올 가능성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 고비가 사전 투표군요.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어제 선거관리위원회가요. 지방선거 정당 보조금을 배분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제일 많더라고요, 최 반장. 근데 네. 지금 이제 원내 일당은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한국당이 왜 가장 많은 돈을 받게 된 거죠? 네, 일단 선관위가 지급한 선거 보조금을 살펴보면요. 민주당이 135억여 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37억 원입니다. 137억 원으로 약 2억 원 정도 더 많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98억 원, 민주평화당이 25억여 원, 그리고 정의당이 27억여 원, 민중당이 8,700여만 원이고요. 대한애국당이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액 배분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의석수에서는 민주당보다 뒤졌지만 정당 득표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된 거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과 합치기 전인 옛 국민의당이 얻은 득표율만 따져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국회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이 국회 개원 70주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여야 지도부가 다 참석을 했는데 기념식 분위기가 어땠어요? 70번째 생일이면 고희연, 축제, 연회 분위기가 되어야 할 텐데 사실은 좀 씁쓸한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내일부터 당장 국회가 마비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늘로 만료가 됐는데 신임 의장은 선출하지 못했잖아요.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방탄국회 논란도 있지만 6월 국회가 소집된다고 해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할 의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후반기 국회가 시작부터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원구성 협상,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있고요. 국회 부의장 이 두 자리 어느 당에 줄 건지 등등 여야 간에 풀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다시 돌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또 양보할 수 없다면서 버티고 있죠. 결국 여야가 이런 쟁점들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의장 선출 자체가 무한정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원구성 협상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차 상태가 계속된다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까지도 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네, 자, 2달 이상 국회가 마비될 거라는 얘기인데 하루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네요.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네, 김문수, 안철수 야권 단일화 냉각기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Love Yourself John Tear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다정의 가족들도 잘 알고 계시죠. 한국 가수가 빌보드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방탄소년단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1등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다가 정말 막상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진짜 실감이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 멤버들과 같이 많이 기뻐하고 지금 작업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바로 다시 또 남은 작업, 다음 앨범 작업 활동과 그런 것들에 연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 모든 아미들한테 가장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왜 갑자기 정치와 상관없어 보이는 방탄소년단 소식을 다룰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방탄소년단이 정치와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SNS에 축전을 올렸습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7소년과 소년들의 날개 아미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춤, 꿈과 열정에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대표 방시혁 프로듀서도 문 대통령의 축전을 리트윗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 뒷얘기를 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디자인 폼이 있어요. 봉황과 무궁화 대통령의 문장 상징을 넣어서 하는데요. 저희가 한글본은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영문본은 미처 만들지 않았어요. 영문으로 이렇게 아미 분들께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미 여러분 고마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너무 기뻐서 하신 거지만 이러면 이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것을 도용하여 가짜 뉴스 혹은 가짜 메시지들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도 K-팝의 새 역사,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런 소식을 공식 계정에 올렸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이례적이죠. 노동환 문체부 장관도 보도 자료를 내고 이번 성과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우리 멋진 7명의 젊은이들이 그동안 고된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치권이 빠질 수가 없겠죠. 방탄소년단이 2년 연속 빌보드 어워드에서 소셜 아티스트상을 받던 그날 국회는 홍문종,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방탄의원단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어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방탄소년단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에 기뻐하던 국민들이 방탄국회에는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앞선 염동열, 홍문종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에 대해 매서운 질타를 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민평당 대변인을 지내고 있는 장정숙 의원도 논평을 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 대중음악이 서구와 공산권의 교류 확대 1조의 해빙의 바람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K-팝 역시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을 만들고 남북과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앨범엔 항상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번 앨범엔 낙원이라는 노래에서 꿈이 없어도 행복하면 된다며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노래를 만들길 바라면서 더 이상 방탄 국회는 재연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것은 수백억 예산 군 골프장, 국회 법 위반 소지입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재검토 요구에도 예산 수백억 원을 들여서 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의 지적인데요. 오는 8월 충남 농산 국방대 부지에 약 8만 평의 골프장을 착공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군인의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된다는 입장이지만은 국회 사무처는 군사작전과의 연관성 여부 등을 볼 때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오늘 사업이 확정됐거나 또 국방 예산이 투입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논산이 국방장관의 고향이라는 점까지 들고 있는데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확실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업 여부를 확정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대통령 제가 됐다고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법 제가를 했고요. 왜 재채기? 광고에 공부만 하면 오늘 끝나겠네요. 진행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